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이다의 이준영입니다. 마이크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철학과 고전 작품들을 읽어드리는 리딩북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논어를 읽다 라는 책입니다. 양자오 선생께서 쓰셨고 동양 고전 강의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렵게만 생각하는 동양의 고전들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아시다시피 밀리의 소재에서는 제가 낭독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해설하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를 읽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유유출판사의 동양 고전 강의 시리즈인 논어를 읽다입니다. 사실 논어라는 책은 진입장벽이 꽤나 높은 고전 중에 하나이죠. 누군가는 논어를 고루하고 따분하며 시대에 뒤처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한자라는 낯선 언어와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말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논어를 읽다는 이런 어려움으로 논어 읽기를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독법에 관해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역사적 독법과 문학적 독법이 그것인데요. 책의 저자인 양자오 선생은 논어를 비롯한 고전들을 전통 독법대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그간 당연시해왔지만 실제로는 면밀한 검증과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고전 원문에서 비롯된 해석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도 하며 또 해석이 이루어진 당시의 현실적 요구에 따라 변형되어서 그때에는 유용했지만 고전 자체에는 멀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독법인 역사적 독법은 고전을 그 고전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에 돌려놓고 그 시대의 보편 관점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물 또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독법인 문학적 독법 역시 역사적 독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전이 태어난 전혀 다른 시공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감성과 지성을 일깨우고 내면에 존재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게 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학적 독법이죠. 양자오 선생의 동양고전 강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이 두 가지 독법은 우리로 하여금 고전을 단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감정과 본성에 대한 넓고 깊은 인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어를 읽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5개 장과 한쪽 분량의 짧은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논어의 연원에서는 논어의 탄생 배경과 그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 자신이 저술한 것이 아닌 그 제자들이 기록한 어록을 담은 책인데요. 이렇듯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글을 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귀족들의 교육체계인 왕관학을 접했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공자는 출신 신분으로 보았을 때 왕관학을 배울 자격이 부족한 이들을 모아 그 내용을 가르쳤고 이들이 선생에게 들은 말씀을 모아서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논어를 저술했죠. 실로 그 시대에 차별 없는 교육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어의 유령공 편에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는 공자의 말씀이 남아있기도 하죠. 이런 일은 물론 공자 개인의 뛰어남도 있겠지만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 즉 춘추전국시대라는 시대적 특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춘추전국시대란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여 년의 기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시기는 철기의 사용과 수리 관계 시설의 설치, 우경의 시작으로 인한 농업 발달이 이뤄졌고, 이와 더불어 제철업, 제염업,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부를 쌓은 이들이 생겨나며 상업이 발달한 시기였죠.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이들 국가들이 충돌하며 혼란이 가중된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시대였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했는데요. 당연히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지도자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장은 앞서 이야기한 공자라는 인물의 특성, 즉 스승으로서의 공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논어의 선진편에서 인용한 공자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예학에 나아가는 것은 야인이고 나중에 예학에 나아가는 것은 군자다. 만약 실제로 쓰고자 한다면 나는 먼저 나아가는 쪽을 쫓겠다. 예학이란 앞서 언급한 귀족들의 교육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군자는 대부 이상의 직위를 얻고 신분상의 필요로 예학을 배우는 인물이며 야인이란 아직 대부 이상의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학을 배운 인물을 말하죠. 양자호 선생은 공자의 주요 업무가 제자들이 먼저 예학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귀족이 아닌 야인 신분의 제자들이 예학과 규범을 익히게 함으로써 언제든 국정과 외교 분야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공자였다는 것이죠. 3장은 설명에 앞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셨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문을 나서자 큰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시어 사자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하셨다. 이 이야기는 논어의 양화편 속 한 구절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공자님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공자라는 인물을 나쁜 행동이나 변명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은 도덕책 같은 인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자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자 제자들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인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공자는 진리의 확성기가 아니었다에서는 공자의 이러한 인간미가 돋보이는 부분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책에 소개된 논어의 몇몇 구절을 통해 공자의 모습을 좀 더 가깝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가 아끼던 제자 안현이 죽은 뒤 공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현이 죽자 공자께서 애통하게 우셨다. 따르는 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너무 애통해 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애통해 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당시 예에서 사람이 죽은 뒤 치르는 상례와 장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임종 직후에 치르는 상은 평소 죽은 이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복잡한 절차를 다룸으로써 슬픔을 절제하도록 했는데요. 공자는 이에 개의치 않고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예를 벗어날 정도라는 제자들의 충고에도 개의치 않고 말이죠. 이 밖에도 공자는 성급한 성격의 제자를 일깨우기 위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해 은근한 말로 비꼬기도 합니다. 논어 속에서 우리는 공자라는 인물의 위대함 혹은 훌륭함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4장은 본래의 공자로 돌아가기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자와 그의 시대인 춘추 전국시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장에서 보이는 공자는 감정이 풍부하고 감각이 예민한 인물이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자신을 깔보는 인물 앞에서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5장 역시 스승 공자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 독법에서 벗어나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를 공자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죠. 스승에게는 정답이 없었다 라는 제목의 이 장에서 공자는 때로는 제자들 각각의 성취를 칭찬하기도 하고 맞닥뜨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며 제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4장과 5장은 간략한 설명만을 덧붙였으니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북 서비스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밀리의 서재 리딩북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